교통경찰의 밤, 중앙분리대편, 히가시노 게이고. 시라이시 가도라는 도로가 있다. A시의 거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듯이 동서로 이어져서 동쪽으로 가면 B시, 서쪽으로 달리면 이웃한 현으로 진입한다. 이 지역 주민, 특히 사업상 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중요한 도로다. 그런 만큼 아침과 저녁 시간에는 차량 통행이 잦아서 A시의 중심부로 향하는 사거리 부근은 항상 길이 정체되곤 한다. 편도 2차선에 잘 정비된 도로다. 중앙분리대는 철쭉을 심은 화단이고 가로등도 몇 미터 간격으로 서 있다. 신호등은 많지만 야간에는 연동하기 때문에 제한 속도를 지키면 쾌적하게 달릴 수 있다. 10월 20일 밤 11시를 넘어선 시각, 이 시라이시 가도에서 흰색 체이서가 서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운전자는 현 내의 건설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는 이웃 현의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간 동네에서 날마다 차로 출퇴근을 한다. 잔업이 많아 전철 막차를 놓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날 밤은 그나마 일찍 퇴근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도로는 한산했다. 이 시간대쯤이면 차량 통행도 부쩍 줄어든다. 그는 지금 우측 차선을 달리는 중인데 몇 미터 앞에 트럭 하나가 보일 뿐이다. 뒤따라 오는 차는 한 대도 없었다. 조금 전까지 내리던 비도 이제는 거친 모양이었다. 앞에 트럭과는 꽤 오랫동안 함께 달렸다. 짐칸에 적힌 라이너 운송이라는 회사 이름이 눈에 익었다. 그의 회사에서도 건설 자재의 운반을 의뢰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평소 같으면 진즉에 그 트럭을 추월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럴 마음조차 안 날 만큼 지쳐 있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라이너 운송이라는 글자를 저만치 바라보며 멍하니 달리고 싶었다. 게다가 앞에 트럭도 그리 속도가 느린 건 아니었다. 제한 속도 50km인 곳을 55에서 60km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보다 더 빨리 달려봤자 연동하는 신호에 걸릴 뿐이다. 그가 추월하지 않은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었다. 우측 차선을 달리는 트럭을 제치고 나가려면 일단 왼편 차선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왼편 차선에는 노상 주차 차량들이 많아서 제대로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 됐어. 천천히 가지 뭘. 한 차례 하품을 하고 그는 핸들을 바로 잡았다. 트럭의 정지등이 켜졌다. 빨간 신호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는 결국 그대로 차를 트럭 뒤에 붙였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주위 경치를 멀거니 바라보았다. 도로 왼편, 사거리 앞쪽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대충 살펴보니 손님은 거의 없었다. 그 레스토랑 이외의 건물은 창문이 대부분 컴컴하다. 신호등 넘어 저 앞쪽 도로 우측으로는 24시간 편의점이 보였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고 트럭이 출발했다. 조금 늦게 그도 체이서의 엑셀 페달을 밟았다. 바로 앞에 또 신호등이 있지만 트럭에 가려져 지금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트럭이 상당한 기세로 가속하는 것을 보면 파란불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 애매한 참인 모양이다. 속도계의 바늘이 50을 넘었다. 그도 좀 더 엑셀을 밟았다. 그때였다. 앞에 트럭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도 순간적으로 오른발을 버텼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차의 제동은 조금 늦다. 끌려가듯이 타이어가 미끄러졌다.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한 그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동시에 트럭이 오른쪽으로 급하게 핸들을 꺾은 것이다. 그 바람에 비온 뒤에 젖은 노면에 타이어가 미끄러진 모양이었다.
트럭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박았다. 하지만 그래도 기세는 멈추지 않았다. 트럭 앞부분 반절 정도가 분리대를 넘어가더니 거기서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져 버렸다. 거기에 맞은편 차선에서 시마 승용차가 달려왔다. 시마는 타이어 끌리는 소리를 내며 멈추려고 했지만 역시 미끄러운 노면의 영향 때문인지 90도를 휙 돌아 차 뒷부분이 넘어진 트럭의 운전석을 쳐버렸다. 체이서를 몰던 남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교통사고를 이렇게 코앞에서 목격한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너무도 큰 충격에 한참이나 꼼짝도 못했을 정도다. 하지만 그가 넋을 놓고 있던 시간은 실제로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직후에 앞쪽 왼편 차선에 노상 주차하고 있던 차가 출발하는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이다. 외근부에서 지령이 들어왔을 때 세라 가지유키는 이미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현경 본부에서의 무선을 이쪽에서도 듣고 있었던 것이다. 운도 없지. 비싼 도시락을 주문했다 하면 이렇다니까. 복도를 종종 걸음으로 건너가며 팀장 후쿠자와 경사가 말했다. 세라는 그와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오늘 밤은 당직이 한 팀 더 있었지만 그쪽은 다른 사고로 이미 출동하고 없었다. 둘이 동시에 순찰차를 타고 경광등을 켰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치고 옆으로 넘어졌다니 이거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데. 출발하고 잠시 뒤에 후쿠자와는 무선으로 이미 현장에 도착했을 외근 순찰차에 연락을 넣었다. 방금 구조대가 도착해 트럭 운전자를 구출하는 중이고 맞은편 차선에서 달려오다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도 오른쪽 팔과 허리의 경상으로 병원에 이송될 예정이라고 한다. 후쿠자와는 알았어 라고 대답했다. 시라이시 가도라면 현장 주변은 교통량이 그리 많은 곳은 아니에요. 과속이었을까요? 세라가 말했다. 그럴 거야. 도로가 너무 좋은 것도 문제라니까. 게다가 저녁 때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잖아. 이윽고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무선을 통해 전해 들은 대로 처참한 상황이었다. 중앙 분리대 위에 트럭이 올라탄 상태여서 양측 차선 모두 왼쪽만 쓰는 1차선 통행이 되었다. 교통 정리를 맡은 건 외근 순찰차로 달려온 2명의 경찰이었다. 그 밖에 지역 파출소에서도 2명이 지원 출동을 나왔다.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세라와 후쿠자와는 사고 차량 쪽으로 갔다. 끔찍하군. 트럭은 오른쪽을 옆으로 깔고 쓰러져 있었다. 게다가 앞 유리 부분을 반대 차선에서 달려온 시마 승용차의 뒷부분이 그대로 쳐버린 모양이었다. 유리는 깨지고 운전석도 형태가 찌그러졌다. 피가 사방으로 튀어 있었다. 부상이 심했을 것 같은데. 후쿠자와도 옆으로 다가와 트럭 운전석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우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봐. 세라는 유리 조각을 대강 치우고 일그러진 창틀 틈새로 손전등을 넣어 안을 비춰보았다. 검은색 가방이 떨어져 있었다. 가방을 열어보니 운전 면허증과 지갑, 휴대용 티슈, 담배 2갑이 들어있었다. 면허증에 적힌 이름은 무카이 스네오, 주소는 현내로 나와 있었다. 생년월일을 계산해보니 33살이었다. 나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안타깝네. 마음속으로 합장하면서 물건들을 다시 가방 속에 챙겨 넣었다. 이어서 근처 공중전화로 라이너 운송에 연락했는데 회사에서는 벌써 사고가 난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 구조대 쪽에서 연락한 모양이다. 병원에서도 환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면 난감해지는 것이다. 사고 차량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주 측에서 해야 한다. 세라는
라이너 운송 담당자에게 레커차로 사고 트럭을 이동시켜달라고 부탁하고 그참에 무카이 스네오의 자택 연락처를 문의한 뒤에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이어서 무카이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호출음은 울리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다. 아마 다들 병원으로 달려간 것이리라. 시마 운전자의 신원은 이미 파출소 경찰이 조사해 두었다. 모츠즈키라는 사람이다. 그쪽 집에도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는지 그의 아내는 사고 소식을 처음 들은 모양이었다. 너무 놀라서 몇 번이나 대답이 막혔다. 가벼운 부상이라고 설명은 했지만 그리 쉽게 안심할 수는 없을 터였다. 모치즈키의 아내에게도 사고 차량의 이동을 부탁했더니 일단 JAF에게 의뢰하겠다고 대답했다. 관계자에 대한 연락을 끝내고 세라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현장 검증에서는 사고가 난 차량의 위치를 측정하고 타이어 자국이며 미끄러진 흔적, 휠이 쓸려간 자국 등을 조사한다. 하지만 한밤중인데다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미끄러진 흔적 같은 건 검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나와서 조사하게 된다. 그 다음은 목격자였다. 세라는 우선 현장 근처의 편의점으로 갔다. 주위에 불이 켜져 있는 가게는 그곳뿐이었다. 하지만 파란 유니폼을 입은 점원은 엄청난 충돌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갔을 뿐 사고 순간은 못 봤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에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도 몇 명 있었지만 목격자는 없는 모양이었다. 편의점을 나와 후쿠자와에게 보고하려는 차에 파출소에서 나온 경찰이 다가왔다. 우리가 출동했을 때 현장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의 연락처는 일단 적어뒀습니다. 세라와 같은 또래의 경찰이 목격자 목록을 건네주었다. 총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후쿠자와는 목록을 훑어보고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을 가리켰다. 뭐죠? 이 별표가 붙은 사람은? 사고 트럭 바로 뒤를 따라왔던 회사원입니다. 이번 사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모양이에요. 경찰과 구조대에 신고한 것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 후쿠자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다행이다. 하고 세라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세상 번거로운 일 중에서도 사고 원인을 찾는 일만큼 번거로운 것도 없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마침 목격자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조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내일 아침에 연락 좀 해봐. 세라에게 지시를 내리는 후쿠자와도 역시 안도하는 눈치였다. 사고 차량의 이동을 확인한 뒤 세라 일행은 병원으로 향했다. 트럭의 반대 차선을 달려왔던 시마 운전자 쪽은 그새 치료가 끝나 있었다. 손목에 붕대를 감은 정도였다. 나 참 그야 깜짝 놀랐죠. 갑자기 앞쪽에서 튀어나왔으니까요. 모치즈키라는 중년 남자는 목소리 못지않게 눈까지 큼직하게 뜨고 말했다. 직업은 아파트 경영으로 이웃촌의 친구 집에 다녀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사고 전의 상황에 대해 질문을 던져봤지만 모치즈키 쪽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았다. 아마 제한 속도를 약간 초과한 정도였을 테지만 그걸로 책임을 추궁할 일은 없을 것이다. 반대 차선 쪽에 관해 뭔가 짐작가는 건 없습니까? 후쿠자와가 물었지만 모치즈키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아무튼 똑바로 앞만 보면서 운전했거든요. 원래 둘레둘레 겼는지 같은 걸 못해요. 덕분에 이렇게 가벼운 부상만 입고 끝났죠. 이봐요, 경찰 아저씨. 내 쪽의 과실은 아니죠. 그런 걸로 전방 부주의니 뭐니 하면 그건 진짜 생사람 잡는 거예요. 모치즈키가 매달리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러고는 몇 번이나 탄식을 거듭했다. 이거 참 일진이 사납네 사나워. 우선 모치즈키를 귀가시키고 세라와 후쿠자와는 트럭 운전자의 가족을 만나보기로 했다. 운전자는 현재 수술 중이고
운전자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 여자는 수술실 앞에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후쿠자와가 다가가 인사를 하자 그녀도 머리를 숙였다. 그 얼굴을 보고 세라는 흠칫 놀랐다. 그녀 쪽에서도 그를 알아보는 눈치였다. 아시는 분인가?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짐작했는지 후쿠자와가 물었다. 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이름이 스가누마? 그녀는 작은 소리로 네 라고 말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눈가가 붉게 부었지만 큼직한 눈과 긴 속눈썹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때 그대로였다. 그렇구나. 후쿠자와는 잠시 생각해보는 얼굴이었다. 그럼 질문은 자네가 맡아줘. 나는 경찰서 쪽에 연락할 테니까. 세라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고 후쿠자와는 복도를 걸어갔다. 아마도 눈치껏 빠져준 것이리라. 많이 놀랐겠네. 후쿠자와의 모습이 사라진 뒤 세라는 말을 건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사고를 낼 사람이 아니야. 여태까지 무사고로 운전해 왔는데 결국 말을 끝내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무릎 위에는 4번 접은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그것이 축축하게 젖은 것을 보고 세라는 더 이상 건넬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얼굴을 가린 채 그녀는 말했다. 세라 씨, 경찰관이 됐구나. 예전부터 체력 빼고는 별다른 특기가 없었으니까. 세라는 그녀 옆에 자리를 잡고 옆 얼굴에 시선을 던졌다. 자신과 동갑이니까 이제 30이 갓 넘은 나이다. 그래도 그녀의 뺨은 그 무렵과 똑같이 하얗고 결이 고왔다. 스가누마 아야코. 조금 전에 성씨도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이름까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 아야코. 대학 입시 공부를 하면서 노트 한 귀퉁이에 수없이 써보곤 했던 아야코. 그리고 끝내 고백 한 번 하지 못한 채 졸업과 동시에 헤어져 버렸다. 그녀에게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많았다. 하지만 지금 그가 물어봐야 할 것은 그녀가 사랑할 터인 그 남자에 대한 것이었다. 저기, 남편은 언제부터 라이너 운송회사에 다녔어? 잠시 틈을 둔 뒤에 아야코는 대답했다. 벌써 10년쯤 됐어. 나를 만나기 전부터 다녔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만났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건 이번 사고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다. 무사고였다고 했지. 응, 무사고였어.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도 없었어. 회사에서 표창장도 받았으니까. 그의 운전이 너무 점잖다고 동료들이 놀릴 정도였는걸. 그리고 그녀는 목이 맨 소리로 덧붙였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요즘 근무 환경은 어땠어? 바쁘진 않았고? 좀 바빴어. 경기가 좋아서 그렇다고는 했는데. 여기서 아야코는 세라의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은 모양이었다. 울어서 부은 얼굴을 들고 세라를 노려보는 듯한 눈빛을 던졌다. 하지만 쉴 틈도 없이 바빴던 건 아니야. 그 사람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던 사람인걸. 세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수술 중이라는 램프가 꺼졌다. 아야코가 벌떡 일어나고 세라도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흰색 문이 열리고 의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야코 쪽을 향해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1, 2초쯤 아야코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우두커니 서 있었지만 이윽고 무너지듯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세라와 후쿠자와는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았다. 간밤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검증을 계속하기 위해서였다.
미끄러진 흔적 등은 설령 비가 내렸어도 다음날 정도까지는 남아있다. 여기쯤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러고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은 것 같아. 그러니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치고 넘어갔지. 트럭이 넘어진 위치에서부터 10여 미터 앞쪽까지 살펴본 뒤에 후쿠자와가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 옆을 따라다니면서 세라는 사진을 찍었다. 흑백 전자동 카메라다. 뭔가를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목격자를 만나보면 확실해질 거야. 그 시점에는 아직 낙관하고 있었다. 경찰서에 돌아오자 세라는 사고 트럭 바로 뒤를 달렸다는 사람에게 연락해보기로 했다. 근무처는 현내의 건설회사였다. 이름은 오타 요시오. 전화를 받은 오타는 마치 세라의 연락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씩씩거리면서 말했다. 아니 내가요. 어째부터 어찌나 마음에 걸리던지. 근데 오늘 아침 일찍 바쁜 일이 있어서 일단 귀가하게 해달라고 했죠. 아참, 나 말고 다른 목격자도 조사했습니까? 아니요, 오타 씨가 처음입니다. 네, 그렇겠죠. 이만큼 똑똑히 목격한 건 아마 나 혼자뿐일 겁니다. 그는 그런 사실을 마치 과시하듯이 전제하고 뭔가 신이 난 것처럼 사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고 직전까지 계속 트럭 뒤를 달렸고 교차로에 파란 신호를 지나 속도를 내기 시작한 참에 갑작스럽게 트럭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이다. 급브레이크를 밟은 원인에 대해 뭔가 짐작 가는 게 있으십니까? 세라의 말에 네, 바로 그겁니다. 라고 오타가 목소리를 높였다.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는 트럭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였고 사고 순간에는 그쪽에 정신이 팔려서 나도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왼편에 노상 주차를 했던 차 한 대가 갑자기 머리를 내밀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세라는 저도 모르게 반문했다. 정말이세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 자세히 얘기해봤자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 도로 왼편에 노상 주차를 했던 차가 분명 3대 정도였어요. 근데 사고가 난 직후에 그쪽을 보니까 아마 3대 중 중앙에 있던 차였던 것 같은데 앞부분이 오른쪽으로 상당히 튀어나왔더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니만 그 즉시 엄청난 속도로 출발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세라와 후쿠자와가 출동했을 때 좌측 차선에 노상 주차한 차는 한 대도 없었다. 아마 사고가 일어난 것을 알고 다들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잽싸게 도망쳤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도로 반대편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었다. 그곳에 손님들인지도 모른다. 그 차는 방향 지시등을 켰던가요? 아니요, 안 켰어요. 오타가 딱 잘라 말했다. 그건 분명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 트럭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트럭이 클렉슨을 울렸습니까? 울렸죠. 하지만 그야말로 돌발 상황이었던 모양이에요. 클렉슨을 울린 시간이 아주 짧았으니까요. 오타니는 상당히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눈으로 본 것에 비하면 귀로 들은 기억은 애매해지기 쉬운 법인데 대단한 사람이다. 혹시 사고 직후에 출발한 그 차에 대한 것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내가 차종에는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건 검은색 아우디였어요. 틀림없습니다. 검은색 아우디. 번호판은 못 보셨습니까? 아니, 그것까진 못 봤죠. 그러시군요. 거기까지 이야기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학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세라는 후쿠자와와 상의했다. 명백한 진로 방해 혐의라서 후쿠자와의 눈빛도 심각해졌다. 어떻게든 그 아우디부터 찾아야겠네. 다른 목격자들에게도 물어보세. 두 사람은 어제 받은 목격자 목록을 바탕으로 2대의 전화로 탐문에 들어갔다.
질문의 핵심은 목격한 내용, 그리고 사고 전후에 문제의 아우디를 봤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목록에 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고가 난 뒤에 모여들었을 뿐, 오타처럼 사고 자체를 목격한 것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아우디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다. 어쩔 수 없네. 시계를 들여다보며 후쿠자와는 얼굴을 찌푸렸다. 정오가 되면서 세라팀의 당직 근무 시간은 끝이 났다. 상부에는 일단 내가 보고할게.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면 그 아우디 차량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그 편의점에 가보겠습니다. 아우디 운전자도 분명 거기에 들렀을 테니까요. 세라의 열의에 찬 말투에 놀랐는지 후쿠자와는 허를 찔린 듯한 얼굴이었다. 그린 하이츠라는 연립주택은 바둑판 눈금처럼 구획이 정리된 주택가에 위치했다. 2층짜리 조립식 건물이다. 건축 연수를 말해주듯이 외벽에 달린 계단 손잡이에는 온통 녹이 슬어 있었다. 이 건물의 201호가 무카이 부부의 집이다. 세라는 현관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다. 잠시 후에 잠긴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다. 땡땡 경찰서 교통과의 세라 순경입니다. 라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누가 어디서 귀를 바짝 세우고 듣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문이 열리고 간밤에 보았던 아야코의 얼굴이 나타났다. 눈은 여전히 충혈되었고 얼굴빛은 창백했다. 그게 사고 원인이 밝혀져서 알려주러 왔어. 세라의 말에 아야코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문을 좀 더 열더니 들어와 라면서 그를 집안에 맞아주었다. 무카이 부부의 집은 단둘이 산다면 그리 좁지는 않겠다고 생각될 정도의 넓이로 방 두 칸에 작은 거실과 부엌이 딸려 있었다. 현관 앞이 곧바로 부엌이다. 주방 식탁 위에는 밥공기와 생선구이가 담긴 접시 등이 놓여 있었다. 아마도 그녀의 남편이 어젯밤에 먹을 예정이었던 밥상일 것이다. 세라를 안내해 준 곳은 두 평 남짓한 거실이었다. 텔레비전과 비디오 플레이어, 그리고 작은 장식장 하나뿐인 방이었다. 장례 준비로 바쁠 거라 생각했는데. 녹차를 내려주는 아야코의 옆 얼굴을 보며 세라가 말했다. 시댁에서 하시기로 했으니까. 시신은 조금 전에 인수하러 가셨어. 나도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혀서. 그래, 그럴만도 하지. 세라는 말했다. 시댁은 어디야? 군마현이야. 추운 곳. 아야코가 세라 앞에 찻잔을 내주었다. 거기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세라는 물어보았다. 결혼은 언제 했어? 벌써 5년 전인가? 그녀가 대답했다. 잠깐이었지만 라이너 운송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 그때 서로 알게 됐고. 그랬구나.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르바이트라면 대학 다닐 때? 그러자 아야코는 아주 조금 입끝을 올리고 웃으면서 아니야 라고 말했다. 내가 대학을 다녔을 리가 없지. 세라 씨도 알잖아. 그때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기서도 생각이 안 나는 척했지만 세라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야코는 이른바 불량 학생은 아니었지만 학교 측의 지시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타입도 아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사가 다루기 어려운 부류의 학생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그녀가 결정적으로 학교를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바로 초밥집 사건이다. 세라가 다닌 고등학교에서는 여름방학 이외에는 아르바이트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하지만 아야코는 방과 후에 몰래 가게 일을 나갔다. 근처 초밥집에서 자전거로 배달 일을 했던 것이다. 집안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조금이라도 가게에 보탬이 되어보려고 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초밥 배달통을 싣고 가는 것을 지켜본 놈이 있었다. 평소 그녀에게 추근대던 남학생이다. 그는 초밥집 앞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아야코가 나오자 불법 아르바이트를 학교 측에 일러 바치기 전에 자신과 만나달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아야코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배달을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놈이 갑자기 달려들어 자전거를 걷어차버렸다. 그녀는 길바닥에 나동그라졌고 다리에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싣고 가던 초밥이 길바닥에 쏟아져서 그것까지 배상해야 했다. 이 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였는지 학교 측에 알려졌다. 학생 지도부 선생은 두 사람을 불러 일의 진위를 확인했다. 그놈은 아야쿠가 교칙을 위반하는 것을 보고 나무랐더니 그냥 달아나려고 했다. 그걸 막으려다가 실수로 자전거를 넘어뜨렸다. 라고 주장했다. 아야코는 물론 반론을 했다. 실제 사실을 엉엉 울면서 설명했다. 그때도 놈은 얼굴을 돌린 채 웃고 있었다고 한다. 곧바로 두 사람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었다. 그놈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아야코에게는 3일간의 정학 처분이 내려졌다. 학교 측이 두 사람을 불러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아야코가 교칙을 위반했느냐 아니냐 하는 사항뿐이었던 것이다. 그 이후로 아야코는 거의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세라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학교에도 다니고 했어. 근데 취직할 곳이 없더라. 결국 아르바이트로 겨우겨우 먹고 살았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프리 아르바이터야.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던 거구나. 응, 그렇게 됐어. 그 사람 진짜 숫기 없는 성격이라서 내가 거기까지 이야기한 참에 말끝이 흐려지면서 아야코는 고개를 숙였다. 치맛단을 움켜쥔 손등에 눈물 두 방울이 투둑 떨어졌다. 세라는 건네야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입을 다물었지만 이윽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지. 세라 씨가 뭔가 알려준다고 했잖아. 사고 원인을 알아냈다고 했던가? 아야코의 지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세라는 말했다. 응.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이라도 알려주려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검은색 아우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순간적으로 그 차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게 아닌가.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진지한 눈빛이 한층 열기를 띠는 것 같았다. 그 아우디가 누구 차인지는 밝혀졌어? 아니, 이제 조사 시작 단계야. 솔직히 말해서 밝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구나. 아야코는 입술을 깨물었다. 만일 누구 차인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순 있어? 일정 부분은 가능할 거야. 세라는 대답했다. 목격자 얘기로는 아우디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튀어나온 모양이야.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진로 방해에 해당하지. 그런 교통법규가 있었구나. 맞아. 아야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아우디가 누구 차인지 밝혀지면 곧장 나한테 알려줄래? 물론 그럴 생각이야. 세라가 대답했다. 부탁할게. 그렇게 말하고 아야코는 커다란 눈으로 허공을 지그시 노려보았다. 그 표정은 분명 고등학교 시절에는 못 본 것이어서 세라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다. 그날 밤 세라는 다시 한번 사고 현장에 나갔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부서진 중앙 분리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편의점에 가는 것이었다. 어제 만난 점원이 그날 밤에도 계산대 너머에 서 있었다. 아마
일주일 교대로 야근을 하는 모양이었다. 세라는 경찰 제복 차림이 아니었지만 점원은 그를 기억해 주었다. 세라는 간밤에 사고 직전에 편의점을 찾아온 손님에 대해 물어보았다. 가게 안에 몇 명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단골은 없었느냐는 것이었다. 글쎄요. 그런 손님이 있었나? 점원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잘 좀 생각해봐. 어떤 손님이 있었는지. 그게 좀 애매해서요. 어쨌든 우리 쪽 손님들은 사고와는 관계가 없을 텐데요. 점원의 말투는 간밤에 비해 뭔가 시원찮았다. 아마도 상사에게서 주의를 받은 모양이다. 손님들에게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게 해라 라고. 사고 현장 주변에 이 편의점에 들르기 위해 노상 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많다는 건 그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아우디를 타고 온 손님이 분명 있었을 텐데 누군지 몰라? 아니요, 저는 좀... 점원은 옅은 웃음을 지으며 금전 등록기 버튼을 두드렸다. 그리고는 나온 영수증을 손님에게 건넸다. 그걸 보고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었다. 어젯밤 그 시간에 어떤 매출이 있었는지 전부 이 금전 등록기에 들어있지. 잠깐 보여줄래? 하고 점원은 눈이 둥그레졌다. 좀 보여줘도 되잖아. 정 안 되겠다면 경찰서에 이야기해서 정식으로 서류를 받아올까? 세라가 강경하게 말하자 잠깐만요. 라며 점원은 상사에게 연락을 해보기 위해서인지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에 세라는 잡지 코너 옆에 서서 트럭이 충돌한 중앙 분리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라가 눈을 부릅뜬 것은 문제의 장소에 노상 주차한 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빨간색 스프린터 토레노였다. 거기서 내린 대학생인 듯한 남자가 분리대를 타 넘고 이쪽을 향해 걸어왔다. 횡단보도가 20여 미터 앞쪽에 있었지만 멀리 돌아오기가 싫은 모양이다. 그가 가게에 들어서는 것과 동시에 안쪽에서 점원이 나왔다. 점원이 아차 당황하는 얼굴을 했을 때 대학생인 듯한 그 남자가 말했다. 야, 어제 그 사고 그 뒤에 어떻게 됐냐? 대학생인 듯한 남자는 고바야시라고 이름을 밝혔다. 그는 몇 번이나 어제하고 오늘뿐이에요 를 되풀이했다. 노상주차에 대한 이야기다. 알았어. 앞으로는 절대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 그나저나 세라는 고바야시의 차 옆에 서서 간밤에 앞이나 뒤쪽에 검은색 아우디가 서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고바야시는 손뼉을 딱 치면서 말했다. 네, 있었어요. 제가 아우디 바로 앞에 세웠거든요. 그래? 근데 너는 사고가 난 것을 알고 곧바로 편의점을 나와서 도망쳤다고 했지? 도망친 게 아니라 괜히 방해만 될 것 같아서요. 그 다음 말은 입속에서 어물어물 넘어갔다. 그건 뭐 됐고 네가 여기로 왔을 때 아우디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네, 없었어요. 네가 편의점에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고 전에 먼저 편의점에서 나간 사람 생각나니? 그건 글쎄요. 고바야시는 긴 앞머리를 몇 번이나 쓸어 올린 뒤에 대답했다. 어떤 아줌마였던 것 같긴 한데. 아줌마? 어떤 느낌의 아줌마였지? 잘 모르겠어요. 아줌마를 찬찬히 쳐다보진 않잖아요. 세라는 복사용지 한 장을 꺼냈다. 어제 사고 전후에 편의점에서 발행한 영수증들의 복사본이다. 발행 시각과 금액 등이 입력되어 있다. 네가 구입한 물건은 어떤 거지? 세라가 묻자 고바야시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여다본 뒤 확신에 찬 얼굴로 가리켰다. 이거예요. 여기 이 150엔 5개라는 게 제가 산 컵라면이에요. 다음 날 세라는 후쿠자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하지만 후쿠자와의 표정은 환해지지 않았다. 귀중한 단서를 잡긴 했는데 그것만으로
그 아우디를 특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야. 편의점 점원이 얼굴을 기억한다면 그나마 이야기가 달라질 텐데. 그건 목격자를 좀 더 찾아보면 어떻게든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뭔가 봤다고 말해줄 사람이 과연 나타날지. 후쿠자와는 끙 하고 팔짱을 꼈다. 그의 말대로 교통사고의 경우 나중에 증인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다. 번호판 숫자 하나라도 알고 있다면 훨씬 수월할 텐데 그것조차 없으니 설령 그 아우디를 찾아낸다고 쳐도 그날 그런 곳에 간 적이 없다고 딱 잡았대면 더 이상 추궁할 방법이 없잖아. 그건 그렇지만 세라는 반론을 하려고 했지만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후쿠자와가 말했다. 사망한 운전자의 부인이 동창이라는 것 때문에 자네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건 이해해. 하지만 일단 우리 일은 여기까지로 하고 서류를 좀 작성해줘. 물론 사고 원인은 계속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목격자 조서도 받아두면 돼. 그리고 편의점 손님의 증언도 잊지 말고 꼭 써두라고. 사고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지금 당장 다음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 조곤조곤 다독거리는 말투였다. 세라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여봤자 후쿠자와가 난처해질 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가슴속에 모락모락 불만이 피어오르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그는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 후 사흘째 되는 날 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세라에게 아야코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사 진척 상황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날 업무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진척 상황이라 내가 하는 일이 대체 뭔가? 라고 세라는 생각했다. 사람 하나가 죽었는데 그 원인조차 알아내지 못하면서 무슨 교통과 사고 담당자인가? 하지만 그런 불만을 후쿠자와에게 밀어붙일 수는 없었다. 실제로 그 사고 이후로도 몇 건의 인신사고가 일어났고 마치 교사가 시험 채점을 하듯이 서류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약속한 카페에는 조금 일찍 도착했지만 그래도 아야코가 먼저 와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 세라는 적잖이 고통스러운 심정이었다.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주문한 뒤 그는 말했다. 아니, 괜찮아. 세라 씨도 바쁠 텐데. 장례식이라는 거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분양하러 온 사람들도 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아야코는 내뱉듯이 말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사고 당시의 충격에서 이제는 조금쯤 마음을 추슬렀는지도 모른다. 그보다 아우디에 대해선 뭔가 좀 알아냈어? 절박한 눈빛을 던져왔다. 세라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 진전이 없어. 아야코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번졌다. 세라는 상의 호주머니에서 편의점의 영수증 복사본을 꺼냈다. 그리고 편의점 점원과 빨간색 스프린터의 젊은 단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녀에게 전해주었다. 그럼 단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네. 아야코는 영수증 복사본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며 말했다. 거기에서 아우디 차주의 인물상을 탐지해 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저기 혹시 그녀는 세라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아우디를 찾아내더라도 본인이 진로 방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전혀 관계없어. 서류는 분명하게 검찰로 보낼 테니까. 세라는 딱 잘라 말했다. 그런 일이 아주 많아. 심한 경우에는 부딪혀 놓고도 그런 적 없다고 시치미를 떼는 사람들도 있어. 현장에서 도망쳤다는 건 인정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지. 하지만 그런 건 우리가 놓치지 않지. 우리한테는 목격자가 있어. 그런 조서도 작성해 두었고 반드시 책임지도록 할게.
그 말을 듣고 아야코는 안심하는 기색이었다. 입가가 살짝 풀어지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아우디를 찾아낼 방법이 아직까지 없다는 게 문제야. 세라가 손을 머리에 얹으며 말했다. 그 말에 아야코도 고개를 떨궜지만 조용히 영수증 복사본을 집어들었다. 이 복사본은 내가 좀 가져가도 될까? 괜찮긴 한데 그걸로 어떻게 할 생각이지? 내가 좀... 그렇게 말하고 아야코는 복사본을 가방 속에 넣었다. 그리고 남은 커피를 마시더니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나한테는 너무도 소중한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을 죽여놓고 모르는 척하다니. 난 절대로 용서 못해. 아야코가 어떤 방법으로 아우디를 찾아낼 생각인지 그것을 세라가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 그녀의 집에 전화해봤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도 받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짐작가는 게 있어서 세라는 현장으로 나가보았다. 그랬더니 역시나 그 편의점에 아야코가 와 있었다. 그녀는 잡지 코너 앞에 선 채로 주부 대상 잡지를 읽고 있었다. 하지만 시선은 책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유리문 너머로 도로 쪽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세라가 다가가자 그녀도 알아본 모양이었다. 살짝 손을 흔들었다. 깜짝 놀랐어.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녀 옆에 서서 세라는 말을 건넸다. 다행히 계산대 너머의 점원은 며칠 전에 그 점원이 아니라서 세라의 얼굴을 모를 터였다. 아우디 손님이 틀림없이 올 거야. 아야코는 말했다. 나타날 때까지 난 여기서 기다릴 생각이야.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올지 안 올진 확실하지 않아. 어딘가 먼 곳에 사는 사람이 그날 밤에 우연히 이 편의점에 들렀을 수도 있어. 아야코 옆에 서서 똑같이 잡지를 읽는 척하며 세라는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야. 나 영수증 보고 확신했어. 영수증? 어떻게? 구입한 상품 중에 얼음이 있었어. 편의점 봉지 얼음을 사간 거야. 집이 멀다면 아마 얼음이 다 녹아버리겠지. 아우디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 회사의 부장급 부인일 거야. 이를테면 갑자기 손님들이 왔는데 술에 넣을 얼음이 모자라서 급하게 사러 왔을 수도 있어. 하고 세라는 감탄했다. 역시 여자의 시선은 다르다. 영수증 복사본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지만 그런 건 전혀 생각조차 못했다. 그리고 어쩌면 아야코가 말을 이었다. 그 여자가 쿡 로빈을 사러 또 올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쯤을 노리면 될 것 같아. 쿡 로빈? 그게 뭐야? 이거. 아야코가 손에 든 건 표지에 외국인 여성의 웃는 얼굴이 실린 잡지였다. 세계 각국의 가정요리 레시피를 소개하는 책인 것 같았다. 격주로 금요일에 나오는 잡지야. 그 영수증에 잡지 540엔이라는 게 있었어. 이 잡지가 바로 540엔이야. 중년 여성이라고 했으니까 이 책이 틀림없어. 이 또한 날카로운 통찰력이라고 세라는 감탄했다. 이런 종류의 잡지를 보는 사람들은 발간되는 족족 구입하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 습성이 있다. 대단한 추리력이네. 그런 단서라면 찾아낼 수 있겠어. 아야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믿고 기다려보는 중이야. 근데 몇 시부터 여기 와 있었어? 오늘은 그녀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본 뒤에 말했다. 9시부터였나? 세라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벌써 2시간여를 이곳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몇 시까지 있으려고? 12시쯤까지. 한순간 말을 잃었지만 세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까부터 점원이 수상쩍은 눈빛으로 흘끔흘끔 쳐다보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네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곳에 그렇게 늦게까지 있는 건 위험해. 이 근처에는 불량배들도 적지 않은데. 괜찮아. 빈틈을 안 보이면 돼. 네가 아무리 조심해도 안 된다니까. 그보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어? 아야코는 차도 없을 터였다. 택시 타고 왔어. 돌아갈 때도 콜택시 부를 거야. 세라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나도 함께 할게. 차 안에서 우리 같이 감시하자. 그러면 점원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볼 일도 없어. 아, 미안하지 그건. 이번에는 아야코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거 없어. 이것도 내 업무인걸. 아, 둘만 있는 게 싫다면 내 차를 빌려주는 것도 괜찮아. 운전은 할 줄 알지? 세라는 호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꺼냈다. 차 열쇠와 세라의 얼굴을 번갈아 본 뒤에 아야코가 물었다. 차는 어디에 세워둘 건데? 노상 주차를 하는 수밖에 없지. 즉각 쫓아갈 수 있게 말이야. 세라는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다음 날부터 둘이서 감시에 들어갔다. 세라는 일이 끝나고 경찰서를 나오면 식사를 하고 아야코를 데리러 갔다. 그녀를 조수석에 태우고 문제의 아우디가 주차했다는 장소에서 10m쯤 뒤쪽에 차를 세웠다. 그 다음엔 계속 눈을 번뜩이며 둘이서 지켜보았다. 무슨 일이야? 요즘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경찰서에서 일하는 동안 후쿠자와와 동료들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 일이 많아졌다. 옆에서 보면 어쩐지 신이 난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그럴 리가 없다는 마음과 그럴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반반이었다. 단둘이 감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화는 예전 고등학교 시절로 흘러가곤 했다. 그러면 그녀를 좋아했던 그 무렵의 자신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동경하던 그녀가 지금은 손이 닿는 곳에 있었다.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시선을 골똘히 앞쪽으로 향한 채 아야코는 말했다. 내 인생은 뭔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거야. 공부도 나름대로 착실히 했으니까 대학에도 갔겠지. 물론 그게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았을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 일로 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해. 세라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 사건이라는 건 바로 그 일이다. 그 초밥집 사건. 아야코의 인생을 바꿔버린 사건. 규칙이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녀는 말했다. 근데 그게 너무 불공평해. 집안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은 3일 정학이고 그걸 가로막은 사람은 왜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아? 규칙이란 양날의 검이야. 우리를 지켜주어야 할 규칙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기도 해. 그러니까 칼을 쓰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지. 무능한 바보라면 그걸 틀에 박힌 형식대로만 휘두르니까 말이야. 그 교사들은 무능했어. 아야코는 영원한 원한을 드러내듯이 내뱉었다. 진짜 녹음기처럼 계속 똑같은 말만 하더라.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라는 말. 그래도 나는 다치기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아무리 말해도 그냥 어물어물 웃기만 하면서. 눈에 선하다. 세라 씨도 법을 다루는 직업이지. 제발 그런 무능한 사람은 되지 말아줘. 노력해야지 나도. 세라는 애써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감시를 계속한 지 12일째. 마침내 검은색 아우디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차를 세우고 여자가 왼편 문을 열고 나오는 것과 거의 동시에 세라도 차에서 내렸다. 아야코도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아우디를 타고 온 여자와 똑같이 도로를 가로질러 편의점으로 갔다. 어깨까지 내려온 머리에 살짝 웨이브를 넣은 약간 통통한 체형의 여자였다.
갈색 카디건은 싸구려는 아닌 것 같았다. 부장 부인이라는 아야코의 추리는 의외로 적중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사급 정도의 부인이라면 이런 편의점에는 드나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여자는 뭔가를 찾는 눈빛으로 편의점 안을 한 바퀴 돌았지만 결국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 기색이었다. 세라는 아야코와 눈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여자의 움직임을 주목했다. 여자가 잡지 코너로 가자 두 사람도 따라갔다. 통통한 여자는 여성 잡지들을 쓱 둘러보더니 거의 아무 망설임도 없이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쿡 로빈이었다. 여자가 그 잡지를 들고 계산대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세라와 아야코는 가게를 나왔다. 틀림없어. 아야코의 목소리는 흥분한 나머지 약간 갈라져 있었다. 저 여자는 그 잡지를 정기적으로 이 편의점에서 구입했어. 그날 밤에도 역시 그랬던 거야. 이윽고 여자가 차로 돌아와 왼편에서 아우디에 올랐다. 출발할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 것을 보고 세라는 더욱더 확신을 가졌다. 다음 날 다른 볼일로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세라는 C동에 들렀다. 고급 주택이 줄줄이 이어진 곳이다. 그 중에서 이시다라는 문패가 붙은 집 앞에서 발을 멈췄다. 주차장에는 검은색 아우디가 서 있었다. 그렇다면 남편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건가? 대문 옆에 달린 인터폰을 눌렀다. 잠깐 틈을 두고 응답이 있었다. 여자 목소리다. 어젯밤에 그 여자가 틀림없다고 세라는 생각했다. 땡땡 경찰서 교통과에서 나왔습니다. 큰 소리로 신분을 밝히자 상대는 말문이 턱 막힌 것 같았다.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여기서 북쪽으로 500여 미터 떨어진 시라이시 가도에서 2주 전에 트럭이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현관 앞까지 들어가 물어보았다. 여자는 노골적으로 뿌르퉁한 얼굴을 드러낸 채 네, 그런데요? 라고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실은 그날 밤에 검은색 아우디가 그 도로에 주차된 것을 여러 명이 목격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조사해본 바로는 아무래도 이 대그 차 같은데 아닙니까? 약간의 각색은 있었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이 여자는 입산 점원이 있는 편의점에는 아마 2번 다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는 했지만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자는 떨떠름하게 인정했다. 노상주차를 나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다. 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세라는 검은색 아우디가 갑작스럽게 머리를 내미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트럭은 그 탓에 타이어가 미끄러진 것으로 생각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의 얼굴이 험악해졌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난 그런 적 없어요. 침방울이 세라의 턱 근처까지 튀었다. 그는 슬쩍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사고 직후에 이시다 씨의 차가 출발한 건 사실이죠?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됐죠. 하지만 트럭은 급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클렉슨을 울렸어요. 즉 트럭 앞에 진로를 방해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시다 씨, 대그 차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 방해 같은 거 안 했다니까요. 여자는 얼굴을 획 돌렸다. 자주 경험해본 상황이다. 애초에 누가 지어냈는지는 모르지만 교통사고를 냈어도 경찰이 무슨 말을 하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든 넘어간다 라는 생각이 일반 운전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이시다 씨,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세라가 말했지만 여자는 팔짱을 낄 뿐이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얼굴이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무시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묵비로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다.
네, 알겠습니다. 세라는 말했다. 끝까지 부인하시겠다면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단, 우리로서는 조서를 작성해야 하니까 운전 면허증을 지참하고 경찰서로 나오시겠어요? 여기서 마침내 여자는 세라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가가 비죽비죽 일그러졌다. 추한 얼굴이었다. 조서를 작성해서 어쩔 건데요?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목격자는 봤다고 하고 이시다 씨는 진로 방해 같은 건 없었다고 하셨죠. 이렇게 되면 재판으로 결론을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명백히 겁에 질린 기색이었다. 재판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그것이 여자를 불안하게 한 것이다. 오늘 안으로 경찰서에 출두해 주세요. 접수처에서 교통과 후쿠자와 주임팀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잠깐만요. 여자는 뭔가 스디쓴 것을 삼킨 것처럼 입가를 일그러뜨린 채 말했다.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 이야기라면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은 건 내가 앞을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거기에 횡단보도가 없는 게 잘못이에요. 잠깐만요. 트럭 앞을 지나갔다뇨. 이시다 씨가 걸어서 도로를 횡단했다는 겁니까?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트럭도요. 속도 위반이었어요. 아니, 하지만 그렇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세라는 필사적으로 그 전경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말했다. 트럭은 그 브레이크를 밟은 뒤에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그건 왼편에 장애물이 있어서 그걸 피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그건요. 여자는 답답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길을 다 건너갔는데 중간에 샌들 한쪽이 벗겨졌어요. 얼른 되돌아가서 집어와도 될 것 같아서 내가 다시 길로 뛰어들어간 참에 트럭이 그걸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하지만 목격자는 사고 직후에 아우디 앞부분이 튀어나와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차를 세울 때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경찰 아저씨도 왼쪽 핸들의 차를 운전해보세요. 주차가 진짜 어렵다니까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앞부분이 튀어나오게 주차했었다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이 중년 여자가 걸어서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아야코의 남편이 죽었다는 것인가? 일단은 세라는 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이어갔다. 그래도 조서는 작성할 겁니다. 경찰서로 나오실 거죠? 나가야지 어쩌겠어요. 여자는 코로 숨을 토해냈다. 하지만 경찰 아저씨, 내가 처벌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때 나는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였어요. 그런 경우에는 트럭의 전방주시 태만 아닌가요? 뺨을 올리고 희쭉 웃으면서 여자는 말했다. 너무도 추악한 모습의 세라는 구역질이 났다. 아야코의 얼굴은 가면처럼 표정이 없었다. 세라가 사정을 설명해준 직후의 일이다. 일시에 핏기가 빠진 것처럼 하얗게 질려버린 얼굴이었다. 세라는 아야코 앞에 우두커니 선 채 고개를 떨구었다. 뭔가 제대로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적확한 표현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야코의 목소리에 세라는 얼굴을 들었다. 그녀는 공간의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는 눈빛으로 표정을 잃은 채 입만 달싹였다. 그 여자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거야? 조서를 검찰에 넘기긴 했는데 불기소 처분이 떨어질 게 거의 확실하다라는 그 다음 말을 세라는 꿀꺽 삼켰다. 그렇구나. 아야코는 코끝이 찡해지더니 마치 바람에 흔들리듯 고개를 저었다. 내 남편은 그 중년 여자를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은 거잖아. 근데 그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야. 도로를 걸어서 무단으로 횡단했고 게다가 트럭 앞으로 뛰어들었는데도 법규에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세라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게 교통 법규인 것이다. 자전거 한 대를 둘이서 타고
일단 정지를 무시한 채 달리다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와 충돌했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차 쪽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어처구니 없게도 2명분의 치료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현재의 도로교통법이었다. 미안하다. 세라는 말했다. 나는 무능해. 무능한 바보야. 그러자 아야코는 처음으로 세라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가면 같은 그 얼굴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입만 달싹거리며 그녀는 말했다. 그러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세라가 야근 당직을 서는 날이었다. 또다시 시라이시 가도 부근에서 인신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라이시 가도가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간 시동 근처라고 했다. 시동? 불쾌한 기억이 남은 곳이어서 세라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 사건을 잊어버리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현장으로 향하면서 항상 그렇듯이 후쿠자와가 무선으로 사고 상황을 들었다. 검은색 아우디가 자택 주차장을 나와 수십 미터를 달리던 중에 길을 가던 젊은 여성을 치었다. 검은색 아우디? 핸들을 꺾으면서 세라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되물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구조대가 들것으로 부상자를 옮기는 참이었다. 후쿠자와가 부르는 소리도 무시하고 세라는 그쪽으로 달려갔다. 아야코다. 역시 그녀였다. 생각했던 대로였다. 괜찮아, 아야코? 나야, 나. 이마 오른편에 깊게 찢긴 상처에 검붉은 피가 엉겨 있었다. 세라가 연거푸 이름을 부르자 아야코가 그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희미하게 입이 움직이는 것을 세라는 보았다. 구조대가 아야코를 구급차에 싣고 사이렌을 울리며 떠난 뒤에도 세라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 입의 움직임이 눈꺼풀에 찍혀 있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분명하게 알았다. 부탁해라고 그녀는 말했던 것이다. 이봐, 세라! 후쿠자와의 목소리에 세라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검은색 아우디를 운전한 인간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통통한 중년 여자는 세라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면 편의를 봐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여자는 유난히 친한 척 말을 건네왔다. 지난번과는 너무도 달라진 태도였다. 저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이쪽을 전혀 안 보고 진짜 갑작스럽게 뛰어들었다니까요. 그건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자살할 생각이었던 거 아니에요? 저기요, 경찰 아저씨. 이런 경우에는 저한테 책임 없는 거죠? 여자는 빠른 말투로 늘어놓았다. 하지만 세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후쿠자와가 틀에 박힌 형식적인 질문을 하고 순찰차에 타라고 말했다.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저 사람이 먼저 내 차에 뛰어들었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순찰차 안에서도 여자는 계속 짓거렸다. 나중에 피해자 진술을 들어보면 다 알게 된다고 후쿠자와가 말하자 여자는 불안한 얼굴을 했다. 네, 그렇겠죠? 근데 저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까요? 설마 거짓말을 한다든가. 세라는 아야코를 생각했다. 법규는 아주 살짝 어긋나는 것만으로도 적이 되기도 하고 한편이 되기도 한다. 아야코는 제 몸을 던져 그 분리대를 뛰어넘었다. 시라이시 가도로 빠져 경찰서로 향했다. 얼마 전에 트럭에 의해 부서졌던 그 중앙분리대는 그새 말끔히 보수되어 있었다.